안녕하세요. 제12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의 진행을 맡은 송민규입니다. 논리가 살아있고 다양한 시선이 부딪히는 젊음의 토론,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는데요.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뚫고 4팀이 준결승에 올라서 열띤 토론을 또 한 번 펼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이 자리에서 2팀이 최종 결승전을 치르게 될 텐데요. 어떤 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여러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대학생 토론대회 예선전이 열리던 날. 전국 각지에서 지성과 젊음,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친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토론대회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회고 많은 학생들이 되게 우승하고 싶어하는 대회라고 되게 소문이 자자해서 대학생 토론 고수를 가려내기 위한 긴 여정을 준비하는 참가자들. 저마다 목표도 남다르다. 저희 7팀이 지금 참여해가지고 총 14명이 나왔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4강전에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4팀이 저희 동아리가 모두 다 나와서 저희가 1등부터 4등까지 석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6개 팀, 참가 인원수만도 무려 232명. 드디어 32강 예선전의 대진표가 발표됐다. 16강까지 주장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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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4개 팀이 한 조가 되어서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되는 예선전. 주어진 주제를 놓고 펼쳐지는 뜨거운 찬반 논쟁. 불꽃 튀는 공방이 계속됐다. 그동안 대학생 토론대회가 대학생들한테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고 대학생들이 학내 토론 동아리 등을 통해서 그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연마하고 저희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대학생 토론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이 토론대회가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승을 향한 열정으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참가자들.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에 또 점검. 이제 결전의 순간만이 남았다. 한 만큼 나오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어제 밤새했거든요. 밤새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6팀이 31개의 조로 나뉘어 진행된 예선전. 본격적인 토론 배틀을 거쳐 64강 진출팀이 확정됐다.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 기쁨은 감출 길이 없다. 저희 됐어요. 제가 역시 상상도 못했어요. 착하고 볼 일이야. 네, 저는 진짜 본선에 집중할 줄은 몰랐는데요.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본선이 시작됐다. 물론 개인의 어느 정도의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은 예선을 거쳐 64강에 오른 본선 진출자들. 준비한 비장의 전략들을 쏟아내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명승부가 계속됐다. 그 치열한 두뇌 싸움 속에 심사위원들의 눈빛도 점점 더 매서워졌다. 본선에서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토론 자세 외에도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상대방의 허점, 논리적 오류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런 좀 더 날카로운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치밀한 논리와 순발력. 촌철살인으로 상대의 빈틈을 공략하며 불꽃 설전을 이어갔다. 그거를 제한 조치, 지지자냐 아니냐는 질문을 통해서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준비한 비장의 전략들을 쏟아내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명승부를 이어가는 참가자들. 풀리그 방식의 예선전을 시작으로 32강, 16강을 거쳐 8강까지 1박 2일간의 토론 배틀. 저의 비밀 병기로 이제 곧 아마 JTBC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빠 얼굴이 더 나오겠어요. 그냥 이제 경험은 많이 했으니까 그거 실수 안 하자는 마음으로 해야죠.
정말 너무나도 토론 열심히 잘 해주셨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어려움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좋은 생각을 나누면서 어떤 좋은 사고회장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겼다라는 확신이 한 번도 없었고 이번에 지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만큼 너무 쟁쟁해가지고 좀 어려운 대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강을 가기 위한 치열해지는 진검승부. 본선을 모두 승리로 이끈 이번 토론 배틀 최고의 뚝심 동국대 하남.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토론의 반전 드라마를 써내려간 촌철살인의 절대 강자 가온길. 토론이 거듭될수록 환상의 팀워크를 선보이며 4강 진출을 확정지은 최고의 승부사 서강대 막판. 빈틈없는 철벽 논리로 토론의 정석을 보여준 토론의 끝판왕 연세대학교 요란도란. 이들이 바로 대학 토론 최강자를 가리기 위한 최종 관문 4강전의 주인공들이다. 지금부터 준결승전 시작합니다. 한국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고 원칙 하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징벌적 손배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시는지. 한국의 현실에 맞는 도입입니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도입이고요. 저희가 이런 것을 탓하기 이전에 과연 공정위에게 제대로 된 기회를 부여를 했는가. 적법 절차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거든요. 피해자의 피해를 완벽하게 보상하고 보전하기 위한 제도였다는 겁니다. 여성분 토론자께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에 맞춰서 답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소비자가 자신들의 피해를 직접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하자는 말씀을 이민도 드린 것입니다. 이중처벌과 적법 절차의 원칙이 어긋난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과징금 제도와 위자료 제도를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선행되었습니까? 살인 가습기 살균제를 우리나라에서만 팔았습니다. 다른 나라 피해자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피해자들은 온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에 맞는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만 1,500명이고 사망자만 239명입니다. 제도의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운영의 문제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결여된 기업의 사회적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응당받아야 할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만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상한선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기업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건데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들고 왔을 때 그것의 효과가 무엇일 것이냐. 네, 다시 봐도 정말 불꽃 튀는 대결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최종 결승전을 펼칠 두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강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라온 요란도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요란도란 팀의 박민영, 정은비입니다. 저희 팀의 장점은 팀워크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박을 중심으로 하고 은비 같은 경우에는 준비된 말하기를 차분하게 해서 쟁점을 잡아주는 이번 우승은 저희 겁니다. 비주얼 최강 요란도란 파이팅!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두 번째 팀 4강 2차전 승리팀입니다. 하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남팀의 문상혁, 도유진입니다. 네, 저희 하남팀의 뜻은 하나 되어 알물 추구하자라는 뜻으로 저희 팀이 다른 팀에 비해 차별화될 수 있는 장점은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토론을 매끄럽게 이끌어나가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전승 우승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남 파이팅! 우리 대학생 논객들과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니까 제가 다 마음이 든든해지는데요. 자, 결승전까지 오느라 두 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소감을 들어보고 싶기도 한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부터 갈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남팀의 문상혁, 도효진입니다. 박수를 쳐드려야 되나요? 네. 팀 소개를 하면 돼요. 네. 네, 저희 하남팀은 하나가 되어 알물 추구하자라는 뜻으로 정말로 개인의 어떤 지식에 그치지 않고 서로 나누고 더욱더 발전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한암이라고 팀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돌 그룹 소개를 방불케 하는 그런 하나, 둘, 셋부터 시작해서 멋진 하남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질 수 없겠죠? 기선제압 들어가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요란도란 팀의 전 박민영이고요. 네, 저는 정은비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팀 이름을 요란도란이라고 지은 이유는 사실 저희가 토론할 때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사실 대인관계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토론할 때는 다소 요란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평소에 사람들과 관계할 때는 도란도란한 모습을 보여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다소 억양이 좀 웃기긴 하지만 요란도란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하남과 요란도란, 요란도란과 하남입니다. 자, 지금 요란도란에서 토론할 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가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맞서는 각오. 네, 뭐 저희 측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공격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저희는 토론이 싸움이라기보다는 뭐 서로 생각을 나누고 또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하나의 뭐 발전의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차분하게 도전장을 받아 드셨어요.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희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두 팀의 각오가 대단합니다. 어떤 결승전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팀은 우승을 향해서 열띤 토론, 마지막 토론을 펼치게 되겠는데요. 오늘 날카롭고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 5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회장 이효성,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추형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변호사 허익범, JTBC 보도제작국장 신예리,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네, 결승전 토론의 승패는 심사위원장 5분의 평가를 토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토론의 진행 방식과 규칙을 설명해 드립니다. 결승전 토론 진행 방식. 결승 시간은 총 30분으로 양 팀은 90초씩 찬반 기조 연설을 한다. 자유토론은 각 12분씩 24분간 진행하고 토론을 마치면 90초씩 마지막 주장을 펼친다. 네, 오늘 토론의 주제. 여론조사를 통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공천을 배제해야 하나입니다.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공천 과정에 여론조사가 자주 활용이 됐는데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략공천을 배제한 여론조사가 비교적 공정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옹호론과 조사 방법에도 잡음이 많고 정당 정치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자, 과연 여론조사를 통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옳은지 찬성 측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후보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조연설 양측에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성팀의 기조연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찬성 측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당의 민의를 수렴하는 방법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여론조사. 그러나 우리나라 이외에 여론조사가 참고하고 예측하는 수치가 아니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수치로 활용되는 국가는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에 쓰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여론조사는 투표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투표는 자발적인 반면 여론조사는 수동적이고 응답률도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후보의 정치적 대표성의 결여로 이어지며 대의민주주의 속 유효한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하는 현상입니다. 둘째, 여론조사의 기술적, 통계적 오류에 의해 민심을 왜곡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론조사의 특성상 낮은 응답률과 조작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셋째, 당원들의 정치적 소외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 내 당원이 소외되면 당의 이념과 정책이 약해지고 정치적 책임을 묻기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론조사는 전반적인 정당 정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배제한 채 여론조사란 쉽고 편한 길로 가려는 게 아닌가. 저희는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한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배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찬성팀의 기조연설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반대 측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전략공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공천권을 국민이 나눠 갖기 시작한 지 어느덧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당들은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병행을 해왔는데요. 저희는 여론조사가 병행될 수밖에 없는 데에는 다음에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여론조사는 선거인단 투표의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는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동시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특성 때문에 동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계층의 의사가 과잉대표되는 문제도 있고요. 여론조사는 국민 참여를 증대시킨과 동시에 그 특징인 무작위성 그리고 기술적인 보정을 통해 이러한 단점들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여론조사는 민의 수렴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유용한 수단입니다. 정당의 입장에서는 대선, 총선, 지방선 그리고 시의회 선거 등 무수히 많은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공천을 해야 합니다. 선거인단 투표만으로 민의를 반영하기라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요.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도 모든 그런 경선마다 현장 투표에 참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저희는 여론조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은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경선 여론조사는 단순 선호를 묻는 일반 여론조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본 토론 때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여론조사를 통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공천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 반대죠. 요란도란 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찬성 측에서는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선거인단 투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신지 그거를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투표하는 경선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론조사를 배제한 어떤 유권자의 참여 혹은 당원들의 참여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모순을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세 번째 근거에서 당원들의 소외, 정치적 소외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민 경선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경선권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론조사만 배제해야 되고 여론조사만 당원들을 소외시키고 국민 경선은 당원들을 소외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저희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드리면 여론조사를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 배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여론조사 자체가 참고하고 예측한 수치로 쓰여야지 판단하고 결정한 수치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의 대표성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론조사는 낮은 응답률이 굉장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816건을 분석해보면 응답률 10% 미만이 전체 과반을 넘고 응답률 3% 미만도 73건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낮은 응답률로 과연 민의를 대변할 수 있냐 저희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론조사의 조작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방송을 보면 여론조사 업체가 어떤 후보자에게 찾아가서 지지율을 30%까지 올려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낮은 응답률과 조작 가능성이 상존하는 이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과연 중요한 결정자로 쓰일 수 있을까? 저희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측에서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 측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논조는 여론조사 공천이 장기적으로 당원들을 소외시킨다.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정당 정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들의 어떤 민의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져 여론조사라는 대안을 택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에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싶은데 사실상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여론을 조사하는 것 이외에도 충분히 유권자의 민심을 반영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는 크라우드 소싱 운영 전략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지금 현존하는 이제 정당 중에서 국민의당이 크라우드 소싱 정당이라고 불리고 있죠. 당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개발 및 회의 전반에 대중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에 대한 이해도 수반을 바탕으로 선거와 투표에 국민들이 임하게 된다면 무작위 선별의 여론조사보다 더 신뢰성이 있는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대 측의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원들의 정치적 소외가 국민 경선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했고요. 또한 계속해서 사전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말씀하고 계신데 저희는 자료의 정합성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난립하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경선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정당들이 엄선한 기관들의 한정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기 문제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찬성 측의 모순을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여론조사의 문제점으로 응답률이 낮다는 점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네. 그런데 크라우드 소싱
그린워싱이라는 대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경선권을 직접적으로 양도하는 여론조사마저도 응답률이 낮은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유인이 적은 그냥 단순 참여만을 유도하는 방식이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적해 주신 국민 참여 경선도 똑같이 당원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 저희도 그 부분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의 폐쇄형 예비선거를 들고 싶은데요. 폐쇄형 예비선거라는 건 미국 공화당, 민주당의 양 당원과 그리고 그 예비선거 경선 시기에 그 정당의 지지를 표한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폐쇄형 예비경선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가들은 이 폐쇄형 예비경선이 여론조사를 포함한 개방형 예비선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반대측한테 여쭙고 싶은 게 정당 제1조 그 명시된 정당의 역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및 지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방점을 찍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책임 있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유효한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책임감을 수반은 필수 담보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과연 이를 충족하고 있는가? 저희는 이에 대한 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먼저 이제 하나씩 답변을 드리자면요. 저희는 아까 본 토론 때 이제 사전 여론조사와 경선 여론조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이제 후보자가 충분히 이것이 자신의 어떤 선호 표시가 하나의 투표로 직결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관위가 제시한 어떤 자료를 참고를 하자면 ARS 방식은 응답률이 5%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였고요. 경선 여론조사가 채택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했을 경우는 대체로 10% 이상의 되게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이제 폐쇄형 예비선거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앞서서는 이제 선거인단 투표 자체를 이제 배제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또 폐쇄형 예비선거는 가능을 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의문이 들었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정당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당의 역할과 책임 저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만 하자고 저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심과 민심의 조화, 즉 전략공천, 여론조사 공천, 국민참여 공천, 그다음에 당원 참여 공천이 혼합적으로 조화롭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또 하나 찬성 측의 모순적인 발언을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정당의 책임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국민 경선은 또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론조사만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국민 경선도 마찬가지로 경선권을 아예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은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반대하셔야 일관성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국민들께 공천권을 돌려야 된다면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국민참여 경선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미국의 폐쇄형 예비 경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거고요. 다만 여론조사가 과연 얼마나 공정한가, 정확한가 이 부분에서 저희는 판단하고 결정한 수치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오세훈 시장과 한명수 총리 그 투표 당시에 여론조사 기관들은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 후보인 한명수 전 총리를 15% 앞선 것으로 다수가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본투표에 가보니 실제 결과는 0.6%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측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여론조사와 투표가 근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 근본적으로 투표가 다르다면 저희가 제기한 국민참여 경선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폐쇄형 예비 경선은 여론조사를 배제한 국민참여 경선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민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당원을 소외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국내에 어떻게 보면은 정치 사례에 국한돼서 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측의 사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측에서 기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 여론조사는 실제 투표와 다르다는 측면에 있어서 1992년과 2015년에 이루어졌던 영국 총선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2년에는 여론조사 기관이 예상하기를 대다수가 보수당을 누르고 노동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었고요. 마찬가지로 2015년에도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보수당과 노동당이 막상막하일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 투표는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누진적으로 쌓였을 때 여론조사가 투표를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희 찬성 측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찬성 측께서는 지금 개방화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쇄형 예방 선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론조사가 왜 등장을 했을까요? 바로
예비 선거를 했을 경우에 동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여론조사가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예비 선거를 하면서 정당이 이런 예비 선거만으로 어떤 후보자를 공천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론조사든 모바일 투표든 이런 식의 병행을 했는데 그 이유는 조직 동원 문제 때문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 민주당 선거 당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전남도 의원 4명에게 5,000명을 그리고 목포시 의원 17명에게 3,000명을 각각 할당하는 이런 사례가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찬성측께서 이런 동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여론조사를 배제한다고 주장하신다면 그거는 사실 책임이 약간 떨어지는 주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바로 오히려 무작위성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원 경선이란 결국은 자발성의 기인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원래는 일반 국민 70%, 책임당원 30%를 반영해서 이제 국민참여 경선을 진행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선거인단 투표 당원까지 참여를 하니까요. 투표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일반 국민 100%를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말씀해 주시죠.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이제 당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대다수가 동원된 당원들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진성당원에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요. 한 그 집 주소에 40여 명의 진성당원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거주지가 있는 100여 명의 진성당원들이 대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됐죠. 유령당원들이 발생하는 것도 이제 일이 여러 가지로 발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로 보완을 하는 것인데 배제하자고 말씀하시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 측에서 한번 역으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인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측에서는 여론조사의 기본적인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표본 오차의 문제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거짓 응답 아니면 차별적 투표에 참여를 했다든지 이러한 차원에서의 표본 오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서는 여론조사가 과연 신뢰성 있는 자료로서 하나의 정치적 요소로서 쓰일 수 있는지가 의문이고 그리고 비표본 오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설문지 문항 그리고 조사자의 태도, 응답자의 응답 방식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 과연 여론조사가 합당한 결과를 끌어내기에 적합한 요소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근원적인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아까 동원 선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여론조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도 착신 전환 그리고 동원 명부 등의 사용 등에 의해서 현행 여론조사 방식에서도 항상 동원 선거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는 반대 측의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정당이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기본적 전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네, 그런데 찬성 측께서 국민참여 경선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모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국민참여 경선에는 비율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컨대 당원 경선의 비율을 훨씬 더 높일 수도 있고 일반 유권자의 비율을 거기에 더한 것도 국민참여 경선의 하나의 일환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국민참여 경선이라는 게 일반 유권자의 의견을 100% 반영한다는 게 아니라 당원과 일반 유권자의 비율을 적절히 섞어서 많은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 국민참여 경선을 저희가 주장한 것이지 일반 유권자의 민의를 100% 반영하겠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첨언을 계속 쓰고 계셔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저희는 그 비율을 여론조사는 조정을 못하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참여 경선은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여론조사는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가요?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국민참여 경선에 동원 경선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동의하셨어요. 그런데 동원 경선 문제가 유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만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데 하나만 배제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한 가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배제하지 말아야 하자 이런 주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선 제도들이 각자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서 가능한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당에게 가능한 많은 도구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 첨언을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는 여론조사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점 외에 아주 기술적인 장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연령별 대표성 보완이 가능한데요. 여론조사의 경우는 어떤 특정 연령의 할당제를 채울 때까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즉 여론조사를 통해 충분히 어떤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단순히 이제 좀
선거인단 투표에서 편향이 가능한 그런 세대별 투표 편차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선의 경우 지역별 편차를 시정하는 기능 또한 있습니다. 17대 대선의 경우 호남 유권자의 비율이 전국 시도 중 10.7%인데 실제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몇 %나 차지를 했을까요? 무려 40%나 차지를 했었습니다. 여론조사의 경우 지역별 할당제를 적용을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여론조사의 단점에만 지나치게 집중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면 이런 맥락에서 과연 여론조사를 배제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동원 경선의 문제, 세대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반대측에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동원 경선의 문제, 세대별 편차의 문제는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아까 지적해 주신 세대별 편차 문제는 뭐 서울 강서구 총선 여론조사의 경우에 표본 500명에 응답률 5.8%에 불과했고 500명을 채우려면 이 여론조사 업체가 25,000번 이상의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특성상 집에 많이 계시는 어르신분들이나 5060 세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점을 고려해서 2030 세대의 의견이 적게 표집되는 단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질문을 되묻고 싶은 게 정당이 무엇이고 공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민의를 대변하고자 어떤 이념과 정책을 기반으로 모인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공천은 이념과 정체를 달리하는 정당이 소비자인 유권자에게 후보자란 상품을 내놓는 과정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 얼마나 깐깐합니까? 제품이 하나만 잘못돼도 리콜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권리를 찾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데 현대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의 폭넓은 민의를 무작위적으로 반영을 한다면 이념과 정체가 매우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다양한 정당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책과 노선으로 경쟁해서 우리 사회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정당 민주주의의 가장 고유한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찬성 측에서 계속해서 모순적인 발언을 하고 계세요. 정당 정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정당 정치가 중요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계파 정치에 의한 이제 국민적인 불신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원들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당원들 역시 동원 경선의 문제가 불거졌죠. 그런데 국민 참여 경선을 도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원 경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작위성이라는 국민경선과 다른 특성을 가진 여론조사를 도입한 것이고 이 방안을 통해서 국민경선과 여론조사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국민경선은 처음에는 할당량을 채워서 참여인단, 선거인단을 모집할 수 있지만 결국은 참여율이 10%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특정 세대가 과대표될 수밖에 없고 아까 저희가 증거를 제시드린 것처럼 특정 지역이 과대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아까 25,000번을 반복적으로 하면 어쨌거나 할당치를 채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는 휴대전화 안심번호에 지금 정당들이 도입을 하고 있죠.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통해서 젊은 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면 할당치를 충분히 채울 수 있고 그것이 불가능하더라도 가중치를 도입하는 등의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서 국민참여 경선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대표성 있는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대측에서 첨언하시겠어요? 네, 짧게만 첨언을 하자면요. 저희는 정당이 처음에 부여받는 그런 안심번호 풀의 크기를 확대한다면 이런 문제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택적 등록이 가능한 그런 선거인단 투표와 비교했을 때 안심번호 공천제에서 나타낼 수 있는 동원 문제는 정말 세 발의 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토론이 워낙 열띠다 보니까 두 팀에게 좀 시간을 좀 고지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간 찬성 하남에는 모두 4분 4초가 남아있고요. 반대 요란도란에는 3분 51초가 남아있습니다. 시간 분배 잘하셔서 끝까지 멋진 토론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반대측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하나의 대안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반박을 드리고 싶어요. 안심번호로 써도 민의가 온전하게 반영될 수 없다라는 점인데요. 지역구 선거인 총선의 경우에는 주소가 중요합니다. 어느 주소에서 그 주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는가가 문제인데 이동전화 가입자의 23.7%만 우편으로 요금을 청구받는 상황이라서 주소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것이 여론조사의 한 대안으로서 쓰일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네, 제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동원 경선의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동원 경선, 당원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많아야 동원 경선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근데 여론조사 공천을 하게 되면 당원들은 자신의 의사가 당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 공천
으로 인해서 당원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저희 측에서 지속적으로 여론조사의 기술적 한계 그리고 근본적 한계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완하실지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고요. 그리고 근본적 한계 중에 가장 크게 대두되는 부분이 비편한 오차제 문제입니다. 예컨대 2012년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 때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는 13.3%로 차이가 났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6.6% 격차 났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같은 경선을 하면서 다른 질문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의 비편한 오차는 아무리 여론조사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한다 하더라도 여론조사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서 실제 투표와는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는 계속해서 안심번호를 도입할 수 있다. 여론조사 표본 전체 풀을 늘릴 수 있다. 응답률 할당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충분히 답변을 드렸는데 왜 계속해서 기술적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현재 경선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원 경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조작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찬성 측께서는 둘 다 동원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여론조사만 배제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희는 두 가지가 다 발생을 하지만 여론조사는 무작위성과 기술적인 보완 과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배제될 것이 아니라 같이 반영되어야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차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네. 그리고 간단히 첨언을 하자면 그 당원이 만약에 소외가 된다, 여론조사를 확대 실시하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선후 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당원이 없었기 때문에 즉 진성당원, 투표에 응할 진성당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안으로 여론조사를 가져온 것이지 여론조사 때문에 당원이 나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찬성 측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공천이라는 것이 정당의 기본권이라는 점 인정하십니까? 근데 저희는 그걸 계속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그런데 동원 경선 문제와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개파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방화가 불가피하다고 찬성 측도 동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방화의 과정에서 정당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찬성 측의 입장을 명확하게 보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 개방화를 부정을 하시는 건가요? 긍정을 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개방화가 된다면 어쨌거나 정당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네, 반대 측에서 제기했듯이 저희가 맨 처음에 제시한 대안은 폐쇄형 예비 경선입니다. 폐쇄형 예비 경선이라는 거는 민주당, 공화당 각 당원과 그 당원이 중심이 되고 그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를 중심으로 처음에서 예비 지지자죠. 예비 지지자이기 때문에 국민 참여 경선의 일환으로서 가장 폐쇄적인 부분을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제가 말을 다 끝나고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 여론조사 투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셨고 그리고 여론조사 근본적 한계, 저희가 비편한 오차에 대해서 짚어드린 부분에서 반발 못 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는 기술적 한계에 의해서 또 동원 경선 혹은 뭐 조작 가능성도 당원 경선 많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여론조사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론조사 투표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배제하고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당원과 그리고 당의 외연을 넓히면서 일반 유권자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여론조사는 쉽고 편한 길로 가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좀 첨언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 이것은 결국 일반 유권자들이 쉽고 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최적의 후보를 골라 제시해야 하는 정당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기본권을 불특정 다수인 국민들한테 넘기는 것만큼 무책임한 일도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편한 오차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여론조사 기관 선정 및 규칙에 대해 저희는 후보자들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 및 합의를 거침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20대 경선은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복수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했을 때 어떤 결과의 평균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후보자들 간에 이미 합의를 본 사항이고요. 근데 이런 오차가 물론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감수하는 요인이 뭘까요? 즉 후보자들도 아는 거죠. 이거를 이제 선거인단 투표만으로 맡겼을 때는 조직 동원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거를 감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동원 경선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론조사가 공정하다라고 후보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경선 과정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2012년 민주통합당 국민 경선에서 박주선 의원 밑에서 이제 대리 등록을 자행했던 그런 보좌관이 자살을 하는 사건까지 있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뉴시스가 입수한 대리 등록 명단에 의하면 피라미드식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국민 참여 경선에 대해서 외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들이 정당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오히려 정당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지금 기존의 방식들만으로 경선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정당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정당 정치에 이제 더 추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네, 여론조사 공정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낮은 응답률, 그리고 여론조사의 조작 가능성, 그리고 여론조사의 불확실성, 실제 투표와 다른 점 이런 걸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대 측에서 정당이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면 당원들이 정당에 들어가고 당원 이외 일반 유권자들도 정당의 정책과 이념에 대해서 이대로 갖는 게 저희는 정당 정치,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의 선순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은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군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러 후보들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정당의 기치를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은 정치 세력의 개인화가 가속됨으로써 입법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2007년 열린우리당 탈당 사태가 있었죠. 초선 108명의 의원들이 협치를 이뤄내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탈당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과연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폐쇄형 예비 경선은 국민들보다 당원들의 비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의 비율을 높이고 일반 국민의 비율을 낮추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마무리 발언 때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희의 입장을 판넬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여론조사가 무조건적으로 바람직하고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 문제도 보완할 수 있지만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어떤 경선 과정도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전략공천도 장단점이 있고 선거인단 투표도 장단점이 있고 여론조사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옳은 방식이고 옳지 않은 방식이다라고 하나를 배제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더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이 아니라 이처럼 다양하게 존재하는 방식들이 상호 혼합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서 정당이 보다 공정한 경선, 보다 올바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의 입장인 것입니다. 자, 두 팀이 왜 결승전에 올라왔는지 정말 아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두 팀 모두 24분 동안 아주 격렬한 자유토론을 펼쳐주셨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각 팀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간 맺은 말 시간, 반대팀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반대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찬성 측의 모순부터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찬성 측은 개방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셨습니다. 정당 정치의 쇠락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것이 지금까지 발생해왔던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개파 정치와 동원 경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점을 찬성 측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개방화의 일환으로서 정당의 권한에 줄어드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것인데 어째서 여론조사만 문제가 되고 국민 경선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저희는 여전히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했고요. 이제 여론조사가 국민참여경선과 다른 점은 직접 참여인가 아닌가라는 점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자발성이 담보되지 않는 무작위성, 즉 직접 참여가 아닌 방식이 되어야만 동원 경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여론조사의 차별화된 장점이고 이와 같은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올바름이란 이름으로 동원돼서 왜곡된 결과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수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론조사란 다양한 방식을 동원을 해서라도 정말 올바른 방식을, 정말 올바른 결과를 얻어내야 할 것인지 두 기로에서 말이죠. 저희는 여기서 가감없이 당연히 올바른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보다 보탬이 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장차 정당 정치의 올바른 발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반대측의 모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오히려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무작위성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선거인단 투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대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찬성 측에 맺은 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찬성 측 맺은 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개방화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폐쇄형 예비 경선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스스로 책임감을 수반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고요.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는 한번 지난 4월에 시행된 20대 총선 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간 대다수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개표 결과는 이러한 예상과는 사뭇 달랐죠. 격전지에서는 기존의 예측과는 사뭇 다른 정반대의 결과들이 도출됐고 결국 여소야대라는 판이한 정치 형세를 낳게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론조사는 고장난 풍향계이자 중구난방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다수의 민의를 반영하려는 여론조사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예측이 당선 여부를 뒤바꿀 수 있는 오차 범위를 내포하고 있다면 그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투표와는 달리 여론조사는 자발성과 당과 후보자에 관한 정치적 관심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공천은 정당 정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어요. 인물 중심의 정치는 결국 당선될 수 있는 어떤 지명도라든지 인지도 그 자체만이 정당 내에서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흐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의 정책적 기조가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는 곧 정당의 정치적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약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론조사를 활용한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반대합니다. 네,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고 민심을 왜곡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입장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승전의 토론 시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논리정연한 주장으로 토론의 진수를 보여준 환상의 콤비 요란도란. 반면 해박한 지식으로 결승전의 분위기를 주도한 하나암. 두 팀 가운데 우승의 영광을 차지할 팀은 과연 어디인가? 제12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이제 대장정이 끝이 났습니다. 결승전만 보더라도 이번 대회가 정말 올 여름을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치열하고도 뜨거운 논쟁을 여러분께서 펼쳐주셨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승전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마이크를 다니엘 리네만 씨께 먼저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여기서 심사위원 할 수 있어서 너무 큰 영광이고 너무 정말 감사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비정상회담 녹화하면서 항상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준다, 약간 이런 좋은 반탄 많이 받았는데 사실 멍 때릴 때도 이제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토론할 때 집중력 정말 많이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와 다르게 너무나 진짜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정말 너무나 멋진 토론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다만 요란도란 팀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준결승 그때도 봤었지만 좀 공격적인 그런 토론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상대 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살짝 예의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상도 살짝 받았는데요. 그런 점을 조금 더 보완한다 그러면 좀 더 좋은 토론 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양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대학 생활하면서 학생회 선거라든가 어떤 투표하고 할 때 있었던 그런 생활 속의 에피소드 그런 사례를 제시했더라면 좀 더 공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한된 시간 그 포맷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토론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더라도 이런 순수함 그리고 열정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띤 토론을 펼쳐준 주인공들 덕분에 아마 심사위원들께서는 토론의 즐거움도 느끼셨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꼽아줘야 할지 정말 많은 갈등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손에 오늘 이 결승전의 결과가 있습니다. 과연 영예의 대상을 차지할 팀은 어느 팀일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요란도란입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기쁘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돼서 저는 정말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8월 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한 달 동안 같이 고생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믿고 그냥 따라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랑 좀 준비하면서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도 좀 좋았어요.
JTBC